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빛의 밝기로 땀속 포도당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웨어러블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포도당이 많으면 전류가 작아져 LED 밝기가 약해지는데 기존 웨어러블 센서보다 얇고 가벼워 어디에든 붙여 혈당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가 땅 위의 인공태양이라 불리는 국제 핵융합 실험로 이터의 핵심 부품 조달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조달로 우리나라는 핵융합 실증로 건설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했으며 국제적인 기술 신뢰도도 얻었다는 평입니다. 우리 기업이 아르헨티나에서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리튬 생산에 나섰습니다. 연간 2만 5천 톤, 전기차 60만 대 분량의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는데 중국 의존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호주 정부가 세계 최초로 16살 이하 청소년들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호주 어린이나 청소년의 계정 보유를 막지 못하면 최대 455억 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땀속 포도당을 측정할 수 있는 웨어러블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개발한 센서는 포도당의 농도에 따라 마이크로 LED의 밝기가 변해 체열하지 않아도 몸 어디에든 쉽게 붙여 혈당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대표적인 만성 질환의 하나인 당뇨병. 당뇨 환자는 수시로 손가락을 찔러 혈당, 즉 혈액 속 포도당 수치를 알아봐야 해서 불편이 큽니다. 국내 연구진이 피부에 붙여 빛의 밝기로 땀속 포도당의 양을 알 수 있는 웨어러블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연구진은 머리카락 굵기의 20분의 1 수준인 4마이크로미터의 얇은 기판 위에 트랜지스터와 마이크로 LED를 통합한 센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센서에는 포도당과 반응하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포도당의 농도에 따라 트랜지스터를 통해 전류의 세기가 변합니다. 포도당이 많으면 전류가 작아져 마이크로 LED의 밝기가 약해집니다. 반대로 포도당이 적으면 LED가 밝아집니다. 개발한 센서는 동전 크기의 배터리를 사용하는데 연구진은 앞으로 무선전력 시스템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이 배터리도 없게끔 만드는 그런 무선 회로를 현재 개발 중에 있고요. 무선 전력 송신 방법으로 핸드폰을 갖다 대면은 바로 이제 나올 수 있는 방식이 지금 구현 중에 있고, 우리 몸에 붙여 언제 어디서나 건강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웨어러블 센서. 가볍고 얇은 데다가 빛만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강 모니터링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겉은 멀쩡하지만 속이 썩어 있는 양파를 자동으로 골라주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농촌진흥청과 전북대 연구팀은 양파를 MRI로 촬영해 양파 내부 품질을 판정하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 출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양파가 썩기 직전에 내부에 맹아라고 불리는 싹이 튼다는 점에 착안해 MRI 영상에서 맹아와 기타 부위의 음영 차이를 감지하는 방식으로 품질 저하를 알아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환자의 복합한 뇌혈관을 3D로 구현해 눈으로 직접 보면서 수술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고대 구로병원 신경외과 윤원기 교수는 VR과 AR 기술을 접목한 혼합현실 3D 홀로그래피 기술을 이용해 3D로 환자의 뇌혈관을 만들어 수술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수술자가 환자의 뇌혈관 영상을 통째로 외우거나 수술 중 다시 3차원 영상을 머릿속으로 복습해보는 과정을 반복해야 해 위험도가 컸습니다. 반면 이번 기술은 겹쳐있는 혈관 등 위험 부위를 360도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음은 물론 혈관을 확대해서 볼 수 있어 조직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핵융합 선도국들이 모여 만드는 인공태양의 핵심 부품을 성공적으로 제작해 조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제 핵융합 실험로 이터의 건설 운영을 위해 우리나라가 담당한 핵심 부품인 진공용기 섹터를 제작해 조달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터 진공용기는 1억 도 이상에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킬 때 고진공 환경을 유지하고 고온과 고압을 견디는 핵융합로 핵심 설비로 9개 섹터 중 우리나라는 4개 섹터를 제작을 담당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진공용기가 이터 구성 부품 가운데 수밀리미터 이하 오차만 허용하는 제작 난도가 가장 높은 품목이며
이번 조달을 통해 국내 핵융합 기술 품질과 기술 신뢰도를 얻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땅 위의 인공태양이라 불리는 이터는 한국을 비롯한 7개국이 프랑스에 공동으로 건설 중인 초대형 핵융합 장치로 완공 예정 시점이 내년에서 9년 연기된 2034년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활개를 치고 있는데요. 역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해 이런 범죄를 예방하는 기술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영국 통신사가 내놓은 할머니 인공지능 챗봇 데이지입니다. 데이지가 상대하는 고객은 다름 아닌 보이스 피싱범입니다. It's nearly been an hour. For the love of gosh, how time flies. 개인정보는 안 주면서 못 알아듣는 척 다시 묻고 신변 잡기를 읊으며 가능한 오랫동안 보이스피싱범을 붙들어드는 게 목표입니다. 인간의 개입 없이 사기꾼과 실시간으로 통화하는데 실제로 40분 동안 전화한 적도 있다고 통신사는 전했습니다. Daisy. Hello, scammers. I'm your worst nightmare. 국내 통신사들도 인공지능으로 보이스피싱을 탐지하는 기술을 내놨습니다. 차은우 씨 잘 들으세요. 지금 당신 폰을 해킹했습니다. 네? 통화 중에 미심쩍은 정황이 감지되면 보이스피싱 위험 알림이 뜹니다.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 입장. 기존 보이스피싱 범죄자 목소리 2만여 건을 분석, 학습한 인공지능이 활용됐습니다. 보이스피싱범은 이제 범죄 대상에게 실제 상황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범죄 대상의 그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등 개인정보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정보를 최대한 없앴지만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로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감용정보 제도를 활용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빠르게 진화하는 만큼 주기적으로 사기 데이터를 갱신하고 새로운 방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올해 초 챗GPT 개발사 오픈AI는 글을 입력하면 내용에 맞는 영상을 만들어주는 인공지능 모델 AI 소라를 발표했습니다. AI 소라가 만들어낸 고품질 영상에 당시 과학계뿐 아니라 전 세계가 환호했는데요. 최근 AI 소라의 또 다른 영상이 공개됐는데 앞선 공개 때와는 대중의 반응이 사뭇 다릅니다. 왜 그런지 영상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2월 오픈AI가 선보인 텍스트 투 비디오 모델 AI 소라가 만들어낸 영상입니다. 마치 실제 사람을 촬영한 듯한 영상을 포함해 컴퓨터 그래픽으로 제작한 듯한 영상 등 모두 40여 개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간단한 문장 몇 줄을 입력하기만 했는데 AI 소라가 즉시 만들어낸 결과물들입니다. 사람들은 기술력에 감탄하면서 앞으로 영상업계 판도가 바뀔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이후로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오픈AI는 다양한 디지털 크리에이터들과 협업해 모두 20여 편의 AI 소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21일 공개된 30초짜리 영상에는 수많은 일본 여성이 등장하는데요. 뛰어난 영상미와 다채로운 카메라 워킹까지 마치 한 편의 예술적인 CF 광고를 보는 듯합니다. 이 프로젝트 참여한 디지털 크리에이터는 영상 제작에 6일 정도가 걸렸다며 다음에는 시간을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영상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어떨까요? 영상에서 많은 추천을 받은 댓글들입니다. 네, 놀랍네요. 근데 제가 사용할 수 없다면 관심 없습니다. 2030년엔 써볼 수 있는 건가요? 경쟁사 AI들이 점점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늦기 전에 출시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앞선 영상 공개 때와는 사뭇 다른 반응입니다. 일각에서는 오픈AI가 투자금을 모으려고 신규 서비스 출시 없이 기술만 야금야금 공개하는 게 아니냐는 눈초리도 보내고 있습니다. 현존 최고의 텍스트 투 비디오 기술로 주목받는 AI 소라. 대중이 이 기술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날이 과연 오긴 오는 건지 궁금증이 깊어져 갑니다. 호주 정부가 전 세계 최초로 16살 이하 청소년들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어린이나 청소년의 계정 보유를 막지 못하면 최대 5천만 호주 달러, 우리 돈으로 455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걸 골자로 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틱톡과 페이스북, 스냅챗, 레딧, X, 인스타그램 등은 사용자의 연령을 제한할 방법을 1년 안에 마련해야 합니다. 미셸 롤랜드 호주 통신부 장관은 21일 의회에 해당 법안을 제출하면서 14살에서 17살 사이 호주 청소년의 3분의 2가
약물 남용이나 자살, 자해, 폭력 등 극도로 해로운 콘텐츠를 온라인에서 본 적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이와 함께 18살 이하 청소년이 온라인 성착취물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 내부에서 공기가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문제의 심각성을 두고 핵심 운영국인 미국과 러시아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2019년 러시아 측 구역에서 처음 발견된 공기 유출은 올해 들어 유출 속도가 더욱 빨라졌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유출 때문에 심각한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러시아 연방우주국 로스코스모스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주비행사들이 유출 부위를 찾아 막으려고 하고 있지만 우주 전문가 마일스 오브라이언은 몇 킬로미터에 걸쳐 꼬여있는 배선을 헤치고 구멍을 찾는 건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보다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우주정거장이 밀폐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면 공기가 새어나가 승무원들의 생명이 위태롭게 됩니다. 25년 넘게 궤도를 돌고 있는 국제우주정거장은 장비 노후화로 오는 2030년 운영을 마치고 이후 민간 상업용 우주정거장이 역할을 대신할 계획입니다. 미 대선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속도가 붙는 가운데 우리 기업이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에서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리튬 생산에 나섰습니다. 10여 년에 걸친 노력 끝에 일군 성과로 중국 의존에서 벗어났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데요. 전기차 수요 둔화를 뚫어내고 글로벌 선두주자로 서겠다는 목표도 내세웠습니다. 아르헨티나 현지에 박기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광활하게 펼쳐진 아르헨티나 안데스 산맥 해발 4,000m 고원지대. 너무나 황량해 죽은 남자의 땅으로 불리는 이곳에서 우리 기업이 2차 전지 소재의 금맥을 찾아냈습니다. 지하 600m에서 끌어올린 이 소금물에는 바로 리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넉 달에 걸쳐 햇볕과 바람을 이용해 농축시킨 뒤 본격적인 추출 공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르헨티나의 첫 수산화 리튬 공장이자 남미 최대 규모인 이곳에서 연간 2만 5천 톤, 전기차 60만 대 분량의 수산화 리튬 생산이 지난달 시작됐습니다. 매장량은 1,350만 톤을 갖고 있습니다. 리튬 농도가 높고요. 불순물 농도가 좀 낮다 보니까 저희가 리튬을 추출하기에 적합한 염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2차 전지용 수산화 리튬을 만드는 공정에서는 수많은 불순물과 폐기물이 나오지만 이곳에선 물과 전기만 이용해 추가적인 불순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용된 부재료 역시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전기화학적인 방식을 이용을 해서 물과 전기만을 이용해서 수산화 리튬으로 직접 전환하는 그런 공정입니다. BPD 기술은 포스코에서 10년 이상 연구 개발을 통해서 리튬에 적용한 세계 최초의 사례이고요. 지금까지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은 중국 공급망에 리튬 수급을 의존해왔습니다. 중국은 자국에서 압도적인 양의 리튬을 생산하면서 칠레 등 남미 중심의 리튬 소금 호수까지 인수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리튬 수입량의 75% 이상을 중국에서 들여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의 소금 호수를 통해 든든한 공급망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에 의존하던 분리막 부품도 강소기업과 함께 자체 개발해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여기에 내년 하반기까지 2만 5천 톤 규모 리튬 공장을 더 건설해 전기차 수요 둔화, 캐즘에도 몸집을 키워서 전동화 시대의 선두주자가 되겠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는 중국 업체들이 나름대로 1, 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염수 리튬과 더불어서 한국이 생산하는 강서 리튬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탑3 안에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서울에서 18,200km 떨어진 척박한 험지에서 땀방울로 일궈낸 리튬 공급망이 미래 경쟁력과 국가 안보를 동시에 지켜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예고한 가운데 현대차가 미국에서 새 전기차를 공개했습니다. 트럼프발 암초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 호세 무뇨스 사장 내정자는 자신감을 내보였습니다. LA에서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차의 아이오닉 9이 미국 LA 베벌리힐스 유명저택에서 베일을 벗었습니다. 대형 전기 SUV로 한 번 충전으로 500km 이상을 달릴 수 있습니다.
아이오닉 9은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뒤 현대차가 내놓은 첫 전기차입니다. 큰 차를 선호하는 미국 소비자들을 겨냥한 모델로 미국 현지 공장에서 생산할 예정입니다. 현대차는 새 전기차를 앞세워 LA 오토쇼에도 출격했습니다. 일시적 판매 둔화에도 불구하고 세계 완성차 업체 저마다 전기차를 선보이며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임을 다시 입증했습니다. 올해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차와 기아는 사상 처음 10만 대 판매를 돌파했습니다. 특히 아이오닉 9은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대상입니다. 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시장 불확실성은 한층 커졌습니다. 현대차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미국통으로 불리는 외국인 CEO를 기용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공식 석상에선 호세 무뇨스 사장 내정자는 모든 규제에 대응할 준비가 됐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We are on pace for our fourth consecutive annual U.S. retail sales record, driven by a 37% increase in hybrid sales and 26% growth for EVs. LA는 미국에서 전기차 수요가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트럼프발 악재를 뛰어넘어 이곳에서 현대차 전기차의 질주를 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LA에서 YTN 최하영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에 근무하면서 핵심 기술을 빼돌린 뒤 중국 기업에 넘긴 연구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연구원이 넘긴 기술은 중국과 우리와의 10년 격차를 한 번에 해결할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규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3월 삼성 디스플레이는 LCD 사업에서 철수하면서 중국에 있던 공장을 중국 기업에 매각했습니다. 삼성은 이 과정에서 기본적인 제조 설비와 자동화 기술만 전달했고 품질 관리에 필요한 기술 등 영업 비밀은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삼성 디스플레이 수석 연구원이던 50대 A씨가 영업 비밀 자료 17개를 사진으로 찍어뒀고 얼마 뒤 해당 중국 기업으로 이직했습니다. A씨가 몰래 찍은 자료는 돈으로 환산하면 2,400억 원의 가치를 지니는데 중국과 최대 10년 기술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A씨는 범행 전부터 중국 기업과 이직을 논의하고 있었고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모든 과정을 비밀리에 진행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들고 간 자료로 자동화 기술을 개발하고 구축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임직원들에게 직접 자신이 빼낸 기술을 전송해주거나 중국어로 번역해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본격화하자 A씨는 수사 상황을 회사에 알려주면서 변호사 비용도 약속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지난 7월 삼성 디스플레이의 핵심 제조 기술을 유출한 다른 연구원은 1심에서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올겨울은 대체로 예년보다 온화하지만 기온 변화가 크고 강수량은 적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기상청은 22일 발표한 겨울철 3개월 전망에서 최근 북서태평양 부근의 해수면 온도가 높고 티베트 고온의 눈 덮임이 평년보다 적은 상태로 이는 올겨울 우리나라의 기온을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12월과 1월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고 2월은 예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라니냐와 가을철 유라시아의 많은 눈 덮임, 북극해 적은 해빙 등의 영향으로 12월과 1월 주기적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라니냐 경향으로 겨울철 전반적인 강수량은 예년보다 적겠고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서해안과 영동 지방에도 폭설보다는 추위가 올 때마다 적은 눈이 자주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날씨가 추워져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 우려가 커졌다며 익혀먹기와 손 씻기 같은 예방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고 전염성이 강한 게 특징인데 최근 5년간 이로 인한 식중독 243건 중 절반이 겨울철에 집중됐습니다. 특히 음식점이나 가정보다는 학교와 어린이집 같은 집단 급식소에서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식약처는 노로바이러스 감염 주요 원인이 생굴 등 익히지 않은 어패류인 만큼 굴 제품 포장에 가열 조리용 혹은 익혀먹는 등의 표시가 있으면 충분히 가열해 섭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학교나 어린이집에서 노로바이러스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조리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증상이 회복됐더라도 감염 예방을 위해 2, 3일 정도는 더 쉬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독자가 50만 명이 넘는 약초 분야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무허가 식품을 팔다가 식약처에 적발됐습니다. 판매 제품이 각종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하게 광고했는데 정작 해당 제품에서는 식중독균이 검출되는 등 위생 상태까지 좋지 않았습니다. 차상원 기자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들이 유튜브 채널 운영자 사무실을 압수수색합니다. 구독자에게 판매하는 식품들이 포장지와 자루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암이 치료돼요. 말기 암이. 동의보감을 보고 많이 해요. 구독자가 52만 명이 넘는 유튜브 채널의 운영자는 60대 A씨. 지난 2016년 3월부터 약초를 소개하는 영상을 올리다가 지난 2020년부터 상추, 줄기 등을 원료로 한 식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약재 분야의 자격을 갖추지 않았지만 교수를 자칭했고 식품 제조나 가공업 등록 없이 무허가 시설의 판매 제품의 제조를 맡긴 거로 드러났습니다. 남성 성기능이 개선되거나 암과 치매 등 각종 질병 치료에도 제품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생약과 산야초 설명해 주는 것처럼 이게 시청자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그 노년층을 상대로 이 불법 의약품, 불법 식품을 판매한 게 이게 좀 특이합니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식품으로 쓸 수 없는 한약재가 판매 제품에 포함돼 있었고 일부 제품에서는 식중독균이 검출됐습니다. 구매자는 확인된 것만 2,100여 명, 금액으로는 2억 3천만 원이 넘는데 건강에 관심이 많은 50에서 70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식약처는 A씨와 제조시설 운영자 등 4명을 검찰에 넘기고 무허가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지난 20년 사이 청소년 흡연율과 음주율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를 보면 올해 전자담배를 포함한 중고생 흡연율은 4.5%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해당 조사를 처음 시작한 지난 2005년 흡연율 11.8%와 비교해 62% 감소한 수준입니다. 중고생 음주율 역시 지난 2005년 27%에서 올해 9.7%로 20년 동안 64% 줄었습니다. 다만 주 5일 아침 식사를 거른 학생 비율이 2005년 27.1%에서 올해 42.4%로 해마다 꾸준히 상승했고 같은 기간 비만율도 2배 넘게 올라 개선이 필요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글을 입력하면 글로 답해주는 챗GPT 기술이 세상에 처음 공개된 지 이제 2년이 되어갑니다. 지금은 글을 입력하면 그림과 영상까지 만들어주는 기술도 그리 놀랍지 않고 당연해졌는데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2년 만에 우리 일상은 AI의 등장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갈수록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속도보다는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